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의 인체 중에서 매일 몇백 톤의 하중을 견디면서 건강의 지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바로 발입니다. 아, 발이요. 그렇죠. 자, 그만큼 고생이 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장단지 근육을 강화해주면 발에 관련돼 있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윤홍일 원장님, 김남식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인체 말단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이 되면 너무나 발이 차져서 부츠를 안 신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발이 차갑거든요. 이렇게 발이 지나치게 찬 것도 어떤 건강의 이상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윤 원장님 어떤가요? 네, 발은 무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되는 게 건강한 몸의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발이 시리고 차신 여성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여성분들은 출산을 또 하시고 매달 네. 또 달거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몸에서 혈액이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찬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발에 대해서 그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각질이 유난히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 각질을 이제 갈아내기 위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건 왜 그런 건지 이번엔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각질이 많은 거는 일단은 이제 과각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특정 부분에는 체중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게 돼도 거기에서 이제 각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발 뒤꿈치에 허옇게 이렇게 각질이 많이 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는 사실 진균성 감염, 그러니까 무좀균이 감염이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유난히 요 발 뒤꿈치 요 뒤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각질이 생겨 있으신 분들은 네. 무좀 연고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무좀이 무조건 냄새가 나야만 무좀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각질만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각질만 궁금해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옇게 일어나서 뒤꿈치에 생기는 각질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어쨌든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발에 대한 건강을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제 개념인데 담적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몸에서 뭔가 불필요한 것들, 몸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 것이 나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는 병을 담적병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지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일단 담적병은 말 그대로 담적, 그러니까 담음과 적치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담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노폐물을 의미를 해요. 노폐물이 생겼다는 것이고, 적이라고 하는 건 적취를 의미하는데 어떤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적병은 일단 소화불량병인데요. 네, 그래요? 소화불량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에 노폐물이 생겨서 그 복부에 무슨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바로 담적병이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담적병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소화불량, 지금 말씀하신 소화불량이나 뭐 위염, 장 트러블 요즘 현대인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담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좀 더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네. 소화불량 되게 흔한 증상이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복부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만져져야 돼요. 아. 그것을 바로 담적병이라고 부르고요. 네. 소화불량의 양상이 담적병에선 굉장히 특이합니다. 비만감이라고 해가지고 속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득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비만감이 있는 소화불량이 특징적이라고 하겠고요. 밥을 먹었을 때 채기가 잘 생겨요. 채기가 잘 생기고 복부에 가스가 잘 차고 팽만감이 생기고 이러한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것이 담적병의 소화불량 특징이고요. 네. 또한 부수적인 증상들도 있는데 목에 뭐가 걸려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실 이게 다 담음의 증상이거든요. 네. 이런 담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담적병의 특징입니다. 네. 원장님 전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뭐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람을 이제 눕혀놓고 배를 만져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만져지는 게 뭐 장기인 건가요? 아니면 뭐 뭔가요? 네, 사실은 위장입니다. 이게 복직근이나 이 주변에 있는 안쪽에 있는 장요근이나 이런 근육이 만져지는 거이기도 하고요. 위장이나 소장, 대장과 같은 장기가 만져지는 거고요. 그 내부에 우리 그 음식이 차 있거나 네. 아니면 가스가 차 있거나 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고 네. 소화불량이 오랫동안 지속되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위장 자체가 이렇게 좀 근육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게 만져지는 겁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뭐가 만져지면 종양이라든지 뭐 암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져질 정도면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그건 종양이 아니고 그냥 담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원장님께서 환자들을 만나 보셨을 때 이 담적병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어떤 증상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은 위장이 안 움직인다고 소화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밥을 먹어도 여기 얹혀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짜주는 역할을 안 하는 것 같다. 얘는 내 위장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이라든지 가슴 답답함을 느끼시는데 이게 네. 사실 스트레스 증상이거든요. 그래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담음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 좀 느껴진다면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담적병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담적병 왜 생기는 걸까요? 담적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일단 비위가 허약한 사람, 타고난 비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담적병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음식이 부절한 사람. 그러니까 식습관이 잘못됐거나 어떤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때에 맞춰서 안 먹는다든지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음식이 부절한 사람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기 울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화가 안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울결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음액휴손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그러면 위장을 운동시켜주는 그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병 말 그대로 담음으로 인한 적취가 생긴다. 그러니까 담음 때문에 불순물 때문에 덩어리가 생긴다는 개념인데요. 그 담음은 바로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규칙적으로 잘 먹지 않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해서 자율신경계통에 교란이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율신경과 그 소화기관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인체에는 우리 이제 팔을 움직이려면 우리 체성신경을 네. 써야 됩니다. 네. 내가 움직여야지 하면 굽힐 수도 있고 움직여야지 하면 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소화기관을 움직여주는 신경을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지 한다고 소화를 시키고 소화 그만해야지 하고 멈춰야지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러한 신경을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자율신경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이 긴장 상태, 전쟁을 치르는 긴장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소화를 멈춰버립니다. 예. 그리고 느슨한 상태, 이완된 상태를 취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올라가면서 소화를 시키게 돼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는 어떤 시대죠? 스트레스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너무 많게 되면은 교감신경 빨간불만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잘 안 움직여지게 되고 안 움직여지는 거에 우리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그 이후에는 소화를 못 시키게 된 상태. 이것을 이제 담적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부조화가 나타났을 때 담적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담적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요거 지금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중에서도 내가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명치 끝에 통증이 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었을 때 신물이 역류한다. 네. 그리고 가스가 잘 차고 팽만감이 있다. 그리고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잘 생긴다. 트름이나 구역감이 잦다. 그리고 잘 체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네. 그리고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 요 중에서 우리 MC님은 몇 개 정도? 저 하나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장이 아주 네. 튼튼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는 체크해보니까 몇 개 네.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이랑 좀 겹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어. 아까 우리 여기가 답답한 느낌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느낌하고 사실은 일치합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네.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위로 역류를 하게 되면 음. 자꾸 식도라든지 이쪽에 세포 모양이 변하게 되면서 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좀 전에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 중에서 우리 체크하신 것 중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4개 이상이 해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담적병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랑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 자가진단 리스트 중에서 4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담적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싶다면 문진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 문진뿐만 아니고 이제 복진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배를 우리, 만져보시는 덩어리가 네.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막혀 있는지를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담적이 일단 잘 생기는 부위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네. 제일 많이 불편하신 부위는 아까 체크했다시피 명치 부위, 중환혈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 흉골과 배꼽의 사이, 그러니까 상복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 주로 이제 계란만한 것들이 만져지면 이제 위장에 담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배꼽 양쪽에 한 3cm 옆에 우리 또 만져봤을 때 여기는 일자 모양의 담적이 잘 생겨요. 그런 게 생겨 있으면 여기는 또 소장 영역에 담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더 옆에 대맥혈이라고 하는데 옆구리 쪽에 네. 여기에 뭐가 만져지거나 이렇게 두들겨 봤을 때 통통통 북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장 쪽에 담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관원혈이라고 해서 우리 배꼽 아래 한 3cm 정도 여기도 거기를 만져봤을 때 또 동그란 게 좀 만져지면은 여기도 대장 쪽에 우리 담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체크리스트 증상들과 함께 요 담적이 만져진다면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나 담적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해 보시고 주변 한의원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데 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네. 제가 저 눕혀놓고 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네. 뭐가 딱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진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제 주물러 주신 기억이 있는데 네. 이렇게 담적병이 있는 분들도 마사지를 하면 좋아지나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엄마 손 약손처럼 이렇게 시계 네.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너무 세게 만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근데 부드럽게 그리고 소화기관의 흐름 방향대로 이렇게 만져주면은 가스도 넘어가고 음식물도 넘어가고 위장의 그 질도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질 때에는 네. 뭐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장의 흐름대로 가야죠. 아, 대장의 흐름대로 그러면 가야죠. 왼쪽으로 돌리는 건가요? 그렇죠. 요 방향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위장은 왼쪽으로. 방향이 상관없이 그냥 그 원을 그리듯이 요 상복부는 원을 그리듯이 그냥 만져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일자 모양의 담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거기는 위아래가 아니고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만져주시면은 그 담적을 푸는데 좀 더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저희 팁이네요. 할머니가 만져주신 게 다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좀 만져주시고 나면 이제 방귀를 그렇게 많이 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배출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실제로 담적병에 효과가 있었다. 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 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윤 원장님께서도 이런 환자분들을 실제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율신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깨지면서 이제 소화불량의 증상들이 이제 위하고 장에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적뿐만이 아니라 또 어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옹종이라고 하는 이제 병이 오래되게 되면 네. 병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달라지는데 어. 저는 이제 체형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
마르신 분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적어도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좀 퉁퉁하고 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그리고 또 그 전체적으로 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형. 이런 분들은 주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 장애가 오는데 두 타입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담적보다는 어혈이 많아요. 그래서 어혈이요. 위통이 많습니다. 질환명으로 양방적인 질환으로 보면 위궤양이 많고요. 그리고 이 퉁퉁하시고 몸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부종이 붙고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습담이 많아요. 그래서 담적인 경우가 많아서 둘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마르신 분들은 육군자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퉁퉁하신 분들은 머리도 아프고 어깨, 목도 아프고 이 무겁거든요. 살이 네. 찌면서. 그럼 네. 그 어지럽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반하백수 천마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이 처방까지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 담적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이 담적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 담적이 생겼으면 덩어리가 생겼으면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죠. 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침 치료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뭐 담적이 생겨 있는 복부에다가 직접 침을 놔가지고 그 담적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담적의 원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뇌에서도 일부가 나오지만 대부분 우리 척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위장의 운동성을 다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척추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위장 쪽에 우리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완시켜주면은 우리 위장의 운동성을 증진시켜줄 수가 있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도 우리 전통적인 의학에서도 보면은 격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7번 흉추 레벨 쪽, 그러니까 뭔가 탁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 뚫기 위한 격수라는 부위, 그리고 비수, 위수, 비위의 기능을 호전시켜주는 부위는 흉추 11번, 12번 쪽. 그 주변에서 우리 소화기를 다스려주는 신경이 나온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 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복부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등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손발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신경 계통을 이완시켜주고 적취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흉추 쪽에서 우리의 소화기관에 아주 연관이 많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체하거나 그랬을 때 그 네. 등을 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하면 네.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우리 뭐 정 아나운서님도 뭐 술 많이 드셨을 때도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화기능이 실제 좋아지는 거고 우리 체했을 때 엄마가 이제 등 두들겨주면 트름이 끙 나오면서 네. 좋아지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등 쪽에 있는 혈자리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 원리, 그러니까 침 치료가 이 혈자리가 이 소화기관의 그 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입증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이제 담적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방 병명이기 때문에 양방에서 보는 그 진료 기준에서 그러니까 네. 진단 기준에 있어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우리 침 치료를 사용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워싱턴 의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침 치료를 시행을 해봤더니 그 일반적인 양약 있죠.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약보다 더욱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 그 기전을 살펴봤더니 이 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fMRI라고 하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네. 뇌에 어디가 활성되고 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장비예요. 그 장비를 보면서 우리 침 치료를 시행해봤더니 우리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더욱더 활성화되더라라는 점을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는 이 신경계통을 풀어줌으로써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침 치료가 뇌 신경까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군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 불량을 개선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이 침과 더불어서 한약 치료도 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약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그렇죠. 우리 소화불량에는 일단 약부터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우리 네네. 한약 치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있었던 연구입니다. 우리 128명 이분들도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육군자탕, 아까 윤 원장님 말씀하셨죠? 육군자탕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군에는 위약, 그러니까 육군자탕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가짜 약을 줘가지고 우리 네.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육군자탕을 8주 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 가지 백만감, 가스, 그리고 통증, 소화불량과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개선시켜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한약 치료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것은 불안이나 우울 척도를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우리 담적병의 원인이 아까도 스트레스라는 점을 아까 자꾸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우리 그 육군자탕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불안이나 우울 척도도 좋아지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도 육군자탕을 어떤 그 치료의 한 가지 방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한약이 정신과적인 지표도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와 함께 뭔가 생활 습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트레스와 식습관을 뭐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밖에도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 원장님?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감기든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이든 이게 초기에 정말 가볍게 왔을 때 바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네. 금방 소화가 좀 아파도 좀 굶고 그럼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 검진도 받으시고 그래서 또 한의원에서 바로 침 맞고 치료 받으셔서 바로바로 풀어야 이렇게 담적으로 가거나 위에 뭐 웅종이 생기는 위암으로 가거나 이런 걸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성으로 가기 전에 항상 초기에 이 질병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담적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2분을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치매입니다. 이 노년층에서는 암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질환으로 항상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치매 환자 수가 벌써 뭐 9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2023년 기준으로. 또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미리에 예방하거나 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건망증과 또 치매를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간에는요. 건망증이 깊어지면 치매가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건망증과 치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치매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 우울한 스토리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아내를 간병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두 분이 이렇게 동반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네. 들으면 치매가 얼마나 무섭구나,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질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벌어도 됐던 시대보다는 이제 둘이 벌어야 되니까 이제 치매 걸린 노부모를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정부의 등급 판정 신청을 받아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치매가 정말 무섭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혼돈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네. 자, 이 건망증은 정말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뇌가 단기간에 짧은 그런 일부의 기억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걸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는요, 대뇌의 기억세포가 이제 파괴되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그 세세한 부분만 기억이 안 나는 거. 여행을 갔는데 내가 어떤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건망증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시대, 어떤 그 연도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치매로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치매는 보통 그 자기가 치매인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건망증은 자기가 건망증이구나,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구나,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힌트를 주면 네. 건망증은 기억을 해내는데 치매이신 분들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근데 냉장고 안에 TV 리모컨이 들어있네요. 어. 이거를 이게 왜 여기 있지? 꺼내서 다른 데 보관하면 이건 건망증이고요. 그냥 문을 닫으시면 이건 치매입니다. 아, 네. 네네. 이렇게 예시까지 다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치매 발병 원인에 따라서 치료와 관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치매는 이제 요즘에는 40대 젊으신 분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으신데요. 이제 네. 치매 원인은 전반적으로 뇌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질환이면 다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 치매 중에 50에서 60%, 혈관성 치매는 20에서 30% 정도 돼요.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이게 그 원인이 잘 없어요. 그냥 그 우리의 뇌신경이 퇴행성 변화, 퇴행성 손상을 거치면서 대뇌가 위축이 되면서 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질환에 의해서 뇌세포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뇌 위축이 오면서 오는 치매가 이제 혈관성 치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퇴행적으로 뇌세포가 손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적인 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유전적인 소인이 없어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80%가 유전적인 소인이 없다라고 밝혀지기도 하고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계, 어머니가 치매인 경우에는 좀 근거가 있는 연구 논문이 있고요. 조금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뭐 파킨슨이라든지 알코올 중독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루이체 치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치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양하네요. 치매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조금 전에 건망증과 치매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것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건망증은 아니고 치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나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확실히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치매가 이제 오시면 우선 기억력에 대한 장애가 생깁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네. 기억력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계산 능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마트 가서 계산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시간과 공간의 그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공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공간 진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가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언어 장애가 생깁니다. 언어 장애라고 하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어증도 물론 있습니다. 실어증도 네네. 있지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늘 사용하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단어 조합이 안 돼서 부적절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력뿐 아니라 기를 잃거나 언어 장애 혹은 성격의 변화까지도 나타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알츠하이머성 그 치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알았을 경우 자녀에게 이제 그 위험이 커진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분당 서울대병원하고요. 네.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에서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8개국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했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주로 네. 어머니가 치매인 경우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80%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어머니가 치매이면 80% 정도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치매도 한 51%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치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녀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성별을. 네. 어머니가 치매인 경우에 아들이 치매인 경우는 거의 놀랍게도 100%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인 경우에 자녀분 중에 여성이 치매인 확률은 68%.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인데 그런 그 통계가 있으니까 네. 유전적인 것도 모계가 치매인 경우에는 좀 미리 대비하셔서 치매 예방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미리 예방을 좀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가 확실하다, 또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확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속도를 낮추거나 또 치료를 하나요? 네, 치매는 치료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어주거나 그리고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 전 단계, 인지 장애라고 하는 전 단계에서 치매로 가기 전에 치료를 많이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한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침 치료도 하게 되고 치매 이제 친전기 자극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향기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에도 신경정신과가 있기 때문에 한방 정신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논문을 보면은 이제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이제 한약재가 있는데요. 이 약재를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 또는 혈관성 치매 모델인 쥐에게 투여를 했어요. 근데 물론 투여를 하지 않은 쥐와 투여를 한 이제 쥐를 비교 실험했는데 전기 충격기로 이 쥐들을 이렇게 자극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요. 아프고. 네네. 그러면 그 공간을 지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 인지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였는데 네. 보중익기탕을 투여한 그 쥐들에서 37%나 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곳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쥐가 고민하는 시간이 무려 20배나 길었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네.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황련해독탕을 투여했는데요. 황련해독탕을 투여한 이유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가 위축이 심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뇌 기능, 뇌 세포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중익기탕을 쓰기도 하고 저희는 또 십전대부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련해독탕을 쓴 거는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된 경우에 쓰는 건데 그 황련해독탕을 쓴 혈관성 치매 모델 쥐는 20% 정도 치매 예방률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매 발병 원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한약재를 써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팔굽혀펴기와 같은 이 저항성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이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레벨이 낮아지고 네.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인데요. 네. 실제 브라질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그런 쥐 모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쥐들을 이제 저항성 운동을 시키게끔 만들어 놓고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더 빨리 진행되는지 늦게 진행되는지를 봤더니 운동을 많이 시킨 쥐일수록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쥐에서는 우리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람에 있어서는 언제나 굉장히 더딘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시행하셔야지 이러한 효과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 우리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근력 운동이 치매 예방이나 증상을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 원장님, 저는 그 이가 안 좋은 분들이 치매가 좀 쉽게 온다. 뭐 그래서 혹여나 내가 이가 좀 안 좋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네,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껌을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네네. 이런 들어봤어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일본의 오노즈카 미노루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요. 네. 껌을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본 내용도 역시 뭐냐면 씹는 운동을 하게 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그 해마의 기능이 활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도파민이나 이런 그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뇌의 기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 운동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우리 전남대병원에서 2013년에 연구한 건데요. 치아가 건강하지 않고 네. 그다음 치아의 개수가 적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치아가 건강한 어르신들보다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1.7배나 높았다 그래요. 그만큼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 치과 의대의 치과에서 연구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씹는 그런 운동을 못하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어르신들이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씹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뇌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특히 해마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인지기능장애,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씹어서 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현대인들이 급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서 먹어야 돼요. 거친 식사를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편하게 부드러운 식사, 간단하게 인스턴트 주지 마시고 오래오래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잘 챙겨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씹는 운동을 하게 되면 저작근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화장애가 잘 안 생겨요. 연화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화장애가 문제가 생기면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흡인성 폐렴이거든요. 이 음식물이 제대로 기도로 가지 않고 식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 예방하는데도 씹는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유연 아나운서가 학창 시절에 네. 껌을 좀 씹어서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네, 어떻게 여기서 딱 들켜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쩐지 일단은 머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머리 좋은 두뇌 비결은 껌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저작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 저작 운동과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관리, 또 무엇을 삼가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잘 드셔야죠. 네. 무엇이든 잘 드셔야 되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선 잘 드셔야 되고요. 등푸른 생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예요. 그 신선한 과일과 채소 찾아서 드시고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도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강황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자,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운동입니다. 네. 운동은 조금 숨이 차면서 땀이 나는 그런 운동.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은 걷는 거, 좀 빠르게 걷는 거, 평지 걷는 거 가장 좋고요. 네. 그런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정도 이상 꼭 해주시게 되면 한 42% 이상 그 치매 발병률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뭐 금연, 흡연하면은 뭐 뇌 인지 기능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금주. 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술을 조금 먹으면 와인을 조금 먹으면 적세기 포도주 뭐 드시면 치매 예방에 또 좋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금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술을 정말 먹어야 되겠다. 나는 술 아니면 못 산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적게 한 이틀이나 3일 그리고 한두 잔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사회 활동입니다. 네. 엄마 아빠들 꼭 노인정을 가시든 복지관을 가시든 꼭 나가셔서 같이 노래하고 운동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예. 혼자 집에 계시면 절대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공부도 하면 좋잖아요. 책 읽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쓰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나와서 하십시오. 집에 계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네. 치매 예방을 위한 파스칼 수칙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꼭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서울시에서 치매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7월에 정리가 되면서 7월 24일부터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치매 전 단계인 어르신들, 경도인지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건소에 25개구 서울시 25개구에 있는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혈액 검사와 그다음에 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치매 걱정이 많이 있으신 분들, 특히 경도 인지 장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원장님들께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물어봐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화잖아요. 네. 이 화에 대한 주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화면으로 주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 화병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화병을 한글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표기를 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스트레스일지 화병일지 구분하는 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슬기롭게 화를 또 해소하는 방법까지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원장님, 이 스트레스와 화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스트레스와 화병의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영어잖아요. 화병은 이제 한자어이지만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제 화병인데 특히 시집살이라든지 이런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화병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외국 사람들이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신체형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병이라는 특유의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화병, 저는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하면 그걸 눌러줄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터지잖아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화병. 네, 그게 이제 그렇군요. 화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제 한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그 한의 개념이 바로 이 화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조금 전에 윤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신체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이 몸의 어떤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건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이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그 담적병처럼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위로 화가 올라오게 되면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그때 땀이 우수수수 떨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그러니까 화는 여기서 가슴에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위쪽에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화병의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네. 화병의 진단 기준을 보면 특징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래서 가슴을 퉁퉁 치시잖아요. 네네. 그러한 증상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음의 병이 신체 증상으로까지, 신체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남는 화병 환자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윤 원장님 혹시 있으실까요? 많죠. 네. 화병 사례가 많은데 가장 심했던 분은 제가 임상 초기에 뵀던 분인데 네. 남편의 옷을 가위로 자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잠도 못 주무시지만 화가 너무 심해서 네. 그게 네. 정신적인 장애까지 올 정도로 그러신 분들이 있었고 화의 원인이 남편한테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아,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아. 돈은 안 벌어다 주고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온몸이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신통이 오면은요, 그 섬유근육통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검사를 하게 해서 이제 류마티스 그 약을 항류마티스 약을 먹게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화병이었거든요. 어. 그냥 마음만 풀어줘도 되는 걸 그런 약을 많이 드셨던 분인데 네. 그분은 뭐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등까지 뚫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화병을 좀 어떤 식으로 한의학에서 일단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챙겨 먹으면 좋은 식습관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김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침 치료랑 한약 치료입니다. 침 치료, 네. 한약 치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침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화를 풀어주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데는 양쪽 유두 가운데 전중혈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가 바로 화가 응어리가 뭉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침을 놔주거나 뭐 피를 빼주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화를 응어리로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아까 담적 시간에 등 쪽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윤 원장님께서도 힌트를 주셨는데 화병이 생기면 등이 같이 결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빼주는 치료라든지 거기에 침 치료를 시행해주면은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집에서도 누가 화병이 있으시니까 남편분께서 이제 원인을 제공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와이프분을 등을 많이 주물러 주시면 화를 또 원인도 제공하고 치료도 해주는 그런 효과도 네네.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원장님 그러면 혹시 좀 그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나 한약재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동의보감에서 우리 화병에 제일 좋은 약, 체질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다 줘라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감맥 대조탕이라고 하는데요. 감맥대조탕. 감은 감초, 맥은 맥문동, 대조는 대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뭐 감초라든지 대추와 같은 약간 달달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화를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쓸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제 우리 화병에 제일 많이 쓰는 약재가 있어요. 산조인이라는 그 약재인데 네네. 이건 이제 멧대추랑 사실 다른 좀 특이한 대추의 과이긴 한데 그 씨앗을 쓰거든요. 그것은 우리 약용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들은 그냥 대추차 같은 거, 아니면 감초나 맥문동이 같이 들어간 거 이런 걸 드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한약탕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나 뭐 명상 혹은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윤 원장님.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 우선은 아까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에는 귤껍질도 괜찮고요. 또 열이 막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치자가 있어요. 그 치자를 살짝 볶아서 차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이게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면 대화, 서로 참아주고 이겨내면서 서로 대화를 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됐던 걸 풀어내지 않으면 네. 이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 아, 역시 네. 무엇을 먹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는지 이런 것보다도 정서적인 지지 또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표현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드리는 게 화병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 화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좀 올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대신해서 무엇이든 물어봐 드리고 또 원장님들께 자문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